그날 아침 나는 아직 아무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가을이었는지 겨울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빛이 차가웠던 건 분명히 기억한다. 방 안은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졌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먼저 밀려난 느낌이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아직 아무도 내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전화 통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고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그 소리들은 나를 피해 가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다. 며칠 전부터였을까? 아들이 집에 들렀을 때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방을 둘러보고 화장실 문턱을 확인하고 부엌 가스레인지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아무 말 없이. 딸도 그랬다. 며칠 뒤 찾아와서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약통을 확인하고 내 손을 한참 잡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점검하고 있다는 걸. 나쁜 뜻에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저 걱정이었을 것이다. 혹시 넘어지지는 않을까? 혼자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약은 제때 챙기고 있을까? 그런 것들. 틀린 생각이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가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있었고, 약을 깜빡한 적도 있었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찬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어떤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서운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아,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요양원이라는 말은 걱정에서 시작됐다고들 했다. 위험할까봐, 혼자 두기 불안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딸의 목소리를 통해서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이었다. 아들과 통화하는 중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 때문에 정확히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몇 개의 단어는 분명히 귀에 들어왔다. 요양원, 완전, 전문, 그리고 어머니. 손이 멈췄다. 그릇을 쥔 채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물은 계속 흘렀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안에도 누군가 나처럼 앉아 있을까? 자식들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실제로 가끔 위태로웠다.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고 바닥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조심스러워졌고 밤에 화장실 갈 때도 불을 켜고 천천히 움직였다. 그런 내 모습을 자식들이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것과 받아들여진다는 건 다른 문제였다. 나는 그 차이를 그때 처음 알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딸도 함께였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말들을 지금 여기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다. 다만 기억나는 건 그들이 말하는 동안 내내 내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뜻한 손이었다. 진심이 담긴 손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내가 안전하기를 바랐다. 편하기를 바랐다. 걱정 없이 지내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전문 인력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그곳에 가면 내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관리되는 거라는 걸.
그때 나는 내 노후가 회의 안건처럼 정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건 1. 어머니의 안전 문제. 안건 2. 거주지 선택. 안건 3. 비용 및 절차. 마치 서류를 작성하듯 항목을 체크하듯 내 남은 삶이 정리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퇴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이 방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지 세어보려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오래되었다는 것만 알았다. 벽지가 바랜 자리, 문틀에 난 작은 흠집, 창문 모서리에 낀 먼지. 모두 익숙했다. 이 방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걸까? 그게 맞는 일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이 요양원 몇 곳의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줬다. 사진도 있었다. 깔끔한 복도, 밝은 식당, 넓은 정원. 어느 곳 하나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사는 이 낡은 방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을 보면 볼수록 숨이 막혔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그 공간들이 낯설었다. 아무리 깨끗하고 밝아도 내가 속할 곳 같지 않았다. 딸이 물었다. 어느 곳이 마음에 드는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였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월 22만 원. 그 숫자는 그 즈음 내 머릿속에 자주 떠올랐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이었다. 한 달에 딱 그만큼. 그 돈으로 공과금을 내고 쌀을 사고 반찬거리를 사고 가끔 약을 사면 거의 남지 않았다.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었지만 대충 알고 있었다. 빠듯하다는 것을, 여유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돈. 숫자로 적어보니 더 선명해졌다. 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것 쌀 한 포대, 김치 한 통, 두부 몇 모, 계란 한 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할 수 없는 것 외식, 새 옷, 택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치료, 갑자기 필요한 목돈. 불안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다. 이 돈으로 정말 살 수 있을까?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은 조금 편해졌다. 요양원에 가면 그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게 제공되니까. 밥도, 잠자리도, 빨래도, 청소도. 하지만 그 편안함이 주는 대가가 있었다. 내가 선택할 자리가 사라지는 것. 22만 원은 적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오늘은 두부를 살까, 계란을 살까, 국을 끓일까, 찌개를 끓일까, 전기를 아껴 쓸까,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까. 사소한 선택들. 하지만 그게 내 선택이었다. 그 선택지를 놓고 싶지 않았다. 비록 불안하더라도,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정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계산을 시작했다. 공책을 꺼내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수입 22만 원, 지출 공과금 약 5만 원, 쌀 2만 원, 반찬 재료 8만 원, 생필품 2만 원, 교통비 1만 원, 기타 2만 원, 총 20만 원. 남는 돈 2만 원. 그 2만 원이 여유였다. 아니, 여유라기보다는 숨 쉴 공간이었다. 그 정도는 있어야 갑자기 필요한 게 생겼을 때 쓸 수 있었다. 계산을 마치고 공책을 덮었다. 가능했다. 빠듯하지만 가능했다. 그 가능하다는 단어가 주는 힘이 생각보다 컸다. 나는 그 공책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혼자 살겠다고,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자식들이 실망할까봐, 걱정을 더 끼칠까봐.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을. 며칠 뒤 딸이 전화를 했다.
다음 주에 요양원 한 곳을 직접 방문해 보자고 했다. 시설도 보고 상담도 받아보자고.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한 번쯤은 봐야 했으니까. 비교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나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다. 딸이 운전을 했고 아들도 함께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렀다.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창밖을 보았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자주 다니던 시장 골목, 오래된 약국, 단골 슈퍼. 그 풍경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여기서 떠나면 이 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건물은 새 것처럼 하얗고 입구는 넓었고 로비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이 나왔다. 밝은 목소리로 우리를 맞이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시설을 둘러보았다. 식당,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개인 침실. 모든 공간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아무것도 어질러져 있지 않았다.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벽은 깨끗했고 공기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했다. 식사는 하루 3번 제공되고 간식 시간도 따로 있고 일주일에 2번 목욕 서비스가 있고 매일 아침 간호사가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한다고 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했다.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활동, 영화 상영. 참여는 자유지만 대부분 즐겁게 참여한다고 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의료진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지, 외출은 가능한지. 답변은 친절했고 자세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개인 침실을 보여줬다. 문을 열었을 때 방은 작았지만 단정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의자 하나,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나무 몇 그루와 벤치가 있었다. 딸이 물었다. 어떤지.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다고.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좋았다. 깨끗했고 안전해 보였고 불편할 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여기서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머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 차이를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이 방에는 내 흔적을 남길 공간이 없었다. 모든 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 침대 위치, 옷장 위치, 의자 위치. 바꿀 수 없었다. 내 물건을 놓을 자리도 정해져 있었다. 사진 한 장, 시계 하나, 그 정도. 그 이상은 어지럽다고 생각될 것 같았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대신 내가 준비할 자리는 없었다. 상담을 받았다. 비용, 입소 절차, 필요한 서류, 준비물.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다. 아들이 메모를 했고 딸이 추가 질문을 했다. 나는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내 노후를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성실하게, 꼼꼼하게, 책임감 있게. 나쁜 자식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자식들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은 것 같다고.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아들도 동의했다. 여기라면 안심이라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그 하얀 건물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기가 내가 늙어가야 할 곳일까? 저 깨끗한 복도에서, 저 작은 방에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드는 것. 그게 안전한 노년일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두웠다. 아들과 딸은 곧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불을 켰다.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소파, 오래된 식탁, 얼룩진 벽지,
삐걱거리는 문. 요양원과 비교하면 초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여기는 내가 아는 공간이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고, 어느 곳이 삐걱거리는지 알았고, 어느 시간에 해가 어디로 드는지 알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혼자 살기로, 22만 원으로 버텨보기로. 그 결심을 하고 나니 오히려 두려움이 밀려왔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그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아직 요양원에 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겠냐고. 나는 대답했다. 힘들겠지만 해보고 싶다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걱정되는 한숨이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알았다고 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다. 딸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다. 딸은 아들보다 더 걱정했다. 정말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다. 밥은 잘 챙겨 먹을 수 있겠냐고. 아프면 바로 연락하겠냐고. 나는 약속했다. 잘 먹고 조심하고 힘들면 말하겠다고.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혼자 사는 삶을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계속 혼자 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누군가의 결정이 아니라 내 의지로. 처음 며칠은 이상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는 것도, 밥을 하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같은 행동인데 무게가 달랐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그 무게와 자유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장을 보러 갔다. 시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샀다. 쌀, 김치, 두부, 계란, 파, 양파. 하나하나 고르면서 계산했다. 이건 얼마, 저건 얼마. 합치면 얼마. 예전에는 그냥 사던 것들을 이제는 따져가며 샀다. 계산대에서 돈을 낼 때 지갑 속 돈이 줄어드는 게 보였다. 불안했지만 괜찮았다. 내가 고른 것들이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풀었다. 냉장고에 하나씩 넣으면서 생각했다. 이걸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은 될 것 같았다. 아니, 조금 아꼈으면 열흘도 가능할 것 같았다. 그 계산이 주는 안도감이 있었다.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 반모, 감자 하나, 파 조금, 된장 한 숟가락.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요양원에서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만들어준 음식을 받아먹기만 했을 것이다. 맛있든 맛없든 좋든 싫든 그냥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끓였다. 적게 끓일 수도 있고 많이 끓일 수도 있고 맵게 할 수도 있고 싱겁게 할 수도 있었다. 그 선택이 내게 있었다. 찌개를 떠서 밥과 함께 먹었다. 맛있었다. 특별히 잘 만든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만든 것이라서 맛있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아무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었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다. 내 속도로 먹고 내 방식으로 치우고 내 시간에 쉴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갔다. 처음 일주일은 조심스러웠다. 모든 행동에 신경을 썼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었고 물건을 들 때도 조심했고 계단은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갔다. 밤에는 불을 켜두고 잤다. 화장실 갈 때 넘어질까봐. 약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시계 옆에 두었다. 아침마다 확인했다.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관리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하니까.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조금 익숙해졌다. 하루의 리듬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점심을 준비하고 먹고 또 쉬고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다가 잠들었다. 단순한 하루였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었을 것 같았다. 거기서는 모든 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늦게 일어날 수 있었고, 밥을 건너뛰고 싶으면 건너뛸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안이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게 중요했다. 어느 날 공과금 고지서가 왔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합쳐서 5만 원 조금 넘었다. 예상했던 금액이었다.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다. 22만 원 중 5만 원이 나갔다. 남은 돈은 17만 원. 여기서 쌀값, 반찬값, 생필품 값을 빼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산을 다시 해봤다. 빠듯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조금만 아끼면 될 것 같았다. 고지서를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다. 요양원에 갔으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이 고지서를 볼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얼마나 쓰이는지, 그걸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알았다. 정확히 알았다. 그리고 그걸 조절할 수 있었다. 전기를 아꼈으면 다음 달에는 조금 줄어들 것이고, 물을 아꼈으면 수도세도 줄어들 것이다. 그 작은 통제감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세 번째 주가 지나갈 무렵 나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불안했다. 넘어질까봐, 아플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불안이 익숙함으로 바뀌어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날도 있었고 따뜻한 날도 있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햇빛이 쨍한 날도 있었다. 날씨를 느낀다는 것. 그게 당연한 일 같지만 요양원에서는 어땠을까 생각해봤다. 아마 창문은 항상 적당히 열려 있었을 것이고 온도는 항상 적당히 유지되었을 것이다.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하지만 그 적당함 속에서는 계절을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았다. 지금 나는 추우면 옷을 더 껴입었고 더우면 창문을 더 열었다. 그 작은 조절을 내가 했다. 장을 볼 때도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만 샀다. 쌀, 김치, 기본 반찬거리.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딸기를 봤다. 비싸지 않은 것들이었다. 작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기였다. 한참을 망설였다. 필요한 건 아니었다. 없어도 되는 거였다. 하지만 사고 싶었다. 그냥 먹고 싶었다. 결국 작은 팩 하나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 씻어서 먹었다. 달았다. 그리고 그 달콤함이 주는 기쁨이 생각보다 컸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치였다. 작은 사치. 하지만 그 작은 사치를 내가 선택했다는 게 중요했다. 누가 허락해 준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 그 딸기를 먹으며 생각했다. 요양원에서도 과일은 나왔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하지만 내가 고른 딸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차이는 거기에 있었다. 고르는 과정, 망설이는 시간, 결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내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딸이었다.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나는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하다고. 딸은 안심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이라고. 그래도 조심하라고.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다. 실제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다. 가끔 외롭다는 것,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다는 것, 돈 계산을 할 때마다 불안하다는 것,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걱정이 다시 요양원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아서 외로움은 있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그랬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집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그 소리들이 외로움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했다. 가끔 생각했다. 요양원에 갔으면 이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까?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저녁을 먹고 프로그램실에서 무언가를 함께하고 복도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그랬을 것이다. 혼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덜 외로운 걸까? 확신할 수 없었다.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과 여럿이 있는데도 외로운 것. 전자는 고요했지만 후자는 시끄러울 것 같았다. 나는 차라리 고요한 외로움을 선택했다. 그게 더 견딜만했다. 한 달이 지났다. 공과금을 내고 장을 보고 밥을 해 먹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돈은 예상대로 빠듯했다. 계획했던 대로 쓰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가 있었다. 약이 떨어져서 사야 했고 양말에 구멍이 나서 새로 사야 했고 전구가 나가서 바꿔야 했다. 작은 돈들이었지만 모이면 부담이었다. 그럴 때마다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세어봤다. 아슬아슬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다. 다음 달 기초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 버틴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랬다. 버티는 느낌.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버틴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넘어지지는 않았다. 손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만약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만약 넘어졌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방에 들어와서 앉았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이게 자식들이 걱정하는 거구나 생각했다. 이런 순간들,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 요양원에 있었다면 누군가 바로 달려왔을 것이다. 도와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혼자였다. 스스로 일어서야 했고, 스스로 확인해야 했고, 스스로 괜찮다고 다독여야 했다. 그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 후로 더 조심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았고 바닥이 젖어 있으면 닦고 지나갔고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움직였다. 급할 것도 없었다.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늦으면 안 되는 일도 없었다. 내 속도로 움직이면 됐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창밖 나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잎이 떨어지거나 새로 돋거나 정확히 어느 계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한 번 방문했다. 갑자기였다. 문을 열었을 때 조금 놀랐다. 아들은 집안을 둘러봤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방을 확인하고 화장실도 들어가 봤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검사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다. 걱정해서 온 거니까. 아들이 물었다. 정말 괜찮은지, 힘들지 않은지. 나는 대답했다.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아들은 한참을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조심하라고 했다. 넘어지지 말라고. 아프면 꼭 연락하라고. 나는 약속했다. 아들이 돌아간 후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들의 눈빛이 기억났다. 걱정과 안도가 섞인 눈빛. 아마 아들도 복잡했을 것이다.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맞는지,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건 아닌지. 그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이다. 나도 미안했다. 자식들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는 게.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더 미안했을 거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면서 속으로 원망했을 거라는 것을. 그게 더 나쁜 일이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국을 끓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 일을 몇 번이나 했을까? 평생 동안 끓인 국이 몇 그릇이나 될까? 세어볼 수도 없을 만큼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끓이는 이 국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요양원에 갔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끓여준 국을 받아먹기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직접 끓이고 있었다. 감자를 썰고, 파를 썰고, 된장을 풀고, 간을 맞추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내 손에서 이루어졌다. 국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보글보글. 그 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국을 떠서 밥과 함께 먹었다. 간이 조금 싱거웠다. 다음에는 된장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다음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을 거라는 것. 그 연속성 속에 내가 있다는 것.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창문을 열어 바깥을 봤다.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다. 살아있는 소리들. 나도 그 소리들 속에 있었다. 요양원에 있었다면 이 소리들을 들었을까? 아마 다른 소리들을 들었을 것이다.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 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 다른 방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소리. 그것도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소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이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내가 선택한 이 공간에서, 내가 선택한 이 방식으로. 그게 중요했다.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았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특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침을 먹고, 청소하고, 점심을 먹고, 쉬고, 저녁을 먹고, 또 잠들 것이다.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나는 나였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로서.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할 수 있다는 것.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불안한 순간들이 있었고, 외로운 밤들이 있었고, 돈이 부족해서 고민하는 날들이 있었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었다. 그 차이를 이제는 알았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시장 입구에서였다. 서로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친구는 자식들과 함께 산다고 했다. 편하다고 했다. 손주들도 보고 외롭지 않다고 했다. 나는 혼자 산다고 했다. 친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괜찮다고. 친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왜 혼자 사는지, 자식들은 뭐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말했다. 친구와 헤어지고 혼자 걸으면서 생각했다. 친구의 삶이 틀린 건 아니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은 일이었다. 외롭지 않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맞는 삶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았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편한 것. 나는 후자였다. 그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산 물건들을 정리했다.
냉장고에 넣고 선반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제자리에 두었다. 그 과정이 평화로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고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여전히 불안했고 외로웠고 부족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덜 슬펐다. 덜 작아지지 않았다. 그게 답인 것 같았다. 넉 달째가 되었을 때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의 불안도 초반의 긴장도 많이 가라앉았다. 이제는 그냥 살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이 이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물을 끓이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먹고 쉬고 저녁을 준비하고 먹고 또 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반복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복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내일도 이렇게 지나갈 거라는 것, 모레도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것. 그 예측 가능함이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비가 왔다.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창밖을 보며 하루 종일 비 오는 소리를 들었다. 후두둑 후두둑.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도 들렸다. 똑똑똑.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듣기만 했다. 요양원에 있었다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프로그램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식사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말을 걸었을 것이다. 혼자 조용히 비 소리를 듣는 시간은 없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자유가 사치처럼 느껴졌다. 비가 그친 다음 날 밖에 나갔다. 공기가 맑았다. 젖은 땅 냄새가 났다. 천천히 걸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지만 그냥 걷고 싶었다. 골목을 지나고 공원을 지나고 다시 골목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1시간쯤 걸었을까?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다.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게, 혼자 나갔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요양원에 있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을까? 아마 허락을 받아야 했을 것이고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와야 했을 것이고 누군가 걱정하는 눈빛으로 지켜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몰랐다. 내가 나갔다 온 것을, 어디를 걸었는지를, 언제 돌아왔는지를.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자유였다. 5달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절이 다가온다는 이야기였다. 집에 올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했다. 자식들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자리가 불편할 것 같았다. 질문들이 쏟아질 게 뻔했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은지,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리고 다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가겠다고 대답했다. 명절 당일 아들이 데리러 왔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은 일 이야기를 했고 손주들 이야기를 했고 요즘 바쁘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었다. 내 일상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웠고 그렇다고 불평하고 싶지도 않았다.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들이 반겼다. 할머니 하고 달려왔다. 안아주었다. 따뜻했다. 이런 순간은 좋았다. 외롭지 않았고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식사를 함께 했다. 음식이 많았다. 딸이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다.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먹는 내내 어색했다. 모두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반찬을 계속 권하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나는 환자가 아니었다.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식사 후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혼자 사는 게 괜찮은지, 불편한 건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는지. 나는 대답했다.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딸이 말했다. 그래도 걱정된다고.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요양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이 이야기로 돌아오는구나 생각했다. 얼마나 잘 지내고 있든 얼마나 괜찮다고 말하든 그들에게는 여전히 걱정거리였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고맙지만 괜찮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힘들면 말하겠다고. 아들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내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느낌.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 어지럽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냥 고요한 공간. 여기가 편했다.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자식들의 얼굴, 손주들의 웃음, 함께 먹은 음식, 나눈 대화. 좋았다. 분명히 좋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나는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정확히 말하면 그곳에서는 내가 온전한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그냥 나였다. 아무 역할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다. 6달이 지났다. 반년이었다. 혼자 산 지 반년. 생각보다 길었고 생각보다 짧았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기도 했다. 큰 사건은 없었다. 넘어지지도 않았고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돈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냥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변했다. 처음에 두려움은 사라졌고 불안은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외로움은 고요함이 되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혼자 잠드는 것. 그게 당연해졌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닦아내고 천천히 넘겼다. 젊었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한참을 들여다봤다. 저 사람이 나였구나 생각했다. 저렇게 웃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 지금의 나와는 많이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립지는 않았다.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괜찮았다. 사진첩을 덮고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지금은 지금이었다. 7달째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다. 창밖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나뭇잎 색깔이 변하거나 떨어지거나 새로 돋아나거나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였다. 나도 그 시간 속에서 흘러왔다. 천천히 조용히. 어느 날 저녁 국을 끓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행하지도 않다는 것을. 딱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노년에 행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편안해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외롭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때로는 불편해도 괜찮고 때로는 외로워도 괜찮고 때로는 불안해도 괜찮다는 것. 그것들을 감수하면서 얻는 게 있다는 것. 자유, 선택, 존엄. 그런 것들. 요양원에 갔다면 편했을 것이다. 안전했을 것이다. 외롭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작아졌을 것이다. 조금씩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게 싫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했다. 불안한 자유를,
부족한 독립을, 외로운 존엄을 지금도 가끔 묻는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정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어쩌면 정답은 없는지도 모른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누군가에게는 요양원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혼자 사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나는 후자였을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때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나는 아마 더 오래 살았을지 모르지만 더 빨리 작아졌을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보호받는 사람, 관리되는 사람, 걱정거리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는 여전히 나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외롭지만 그래도 나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정하고 언제 잠들지 정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정하는 사람. 그게 나다. 어느 날 저녁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다. 저 집들 안에도 누군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혼자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행복할 것이고 누군가는 외로울 것이다. 나도 그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사는 사람.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들 것이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루 속에서 계속 나일 것이다. 작아지지 않은 채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내 방식대로 늙어가는 사람으로.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다.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이다. 누구의 계획이 아닌 내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 숨쉬고,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한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살아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 살아있다는 것. 내가 나로서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오늘도 하루를 보낸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모레도 그럴 것이다. 그날들이 이어져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계속 나일 것이다. 작아지지 않은 채로, 선택하는 사람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게 내가 원한 삶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다.